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와 함께하는 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소음은 잠시 내려놓고 글자의 온기가 당신의 시간을 따스하게 채우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연말 보너스 1억 8천만 원. 엄마는 시댁에 5만 원만 가져가라고 했다. 엄마 말대로 했더니 재앙을 피했고 병원에서야 비로소 엄마에게 감사했다입니다. 재무팀 유리문 밖에서 회사 임원들의 회의가 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에 두른 실크 스카프를 살짝 풀고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죠. 연말 회의는 언제나 이렇게 길었지만 올해는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제가 팀을 이끌고 힘겨운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대한 보상이 결정되는 자리였으니까요. 임 이사님, 대표님께서 들어오시랍니다. 박 비서가 빼꼼 고개를 내밀며 말하는데 얼굴에 숨길 수 없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정장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그 무거운 회의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임 이사 왔나? 최 대표님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드물게 열정적인 얼굴로 말했어요. 이리 와서 앉게.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탄과 함께 제가 읽어낼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재무팀 왕 부장님은 저를 향해 윙크까지 하더군요. 올해 우리 회사가 업계 불황 속에서도 역성장을 이겨낸 건 재무팀 공이 아주 컸어. 최 대표님의 목소리는 힘찼습니다. 특히 임 이사가 주도한 비용 최적화 프로젝트는 회사에 거의 20억 원에 가까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줬지. 제 손끝이 살짝 차가워지며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서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최 대표님이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올해 임서연 이사에게 특별 연말 보너스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네. 1억 8천만 원. 그 숫자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제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실제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죠. 작년 제 연말 보너스가 7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배를 훌쩍 넘긴 겁니다. 최 대표님, 그리고 이사님들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우리 팀 전체의 공로입니다. 겸손하긴. 최 대표님이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임 이사 능력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야. 아, 맞다. 내년 해외 인수합병건도 신경 좀 써주게. 회의실을 나올 때 제 다리는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둥둥 떠다녔습니다. 1억 8천만 원.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죠. 주택담보대출 일부를 미리 갚고 남편 민준이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차도 바꿔주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사시는 춘천의 낡은 집도 진작에 새로 수리해드렸어야 했는데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문을 잠그고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민준이의 목소리 너머로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왔어요. 아마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양이었죠. 자기야, 나 올해 연말 보너스 얼마 받았게? 목소리는 낮췄지만 억양에 섞인 흥분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1억?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가 예상했던 최고 금액이었죠. 1억 8천. 저는 거의 소리치듯 말하고는 황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세전 1억 8천만 원.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민준이의 흥분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여보, 진짜 대박이다. 최고야. 배경 소음 속에서 동료인 듯한 사람이 무슨 좋은 일이냐고 묻는 소리가 들렸고 민준이는 큰 소리로 대답했죠. 우리 와이프가 연말 보너스로 거의 2억을 받았다고. 내 아내가 복덩이야. 그의 숨김없는 자랑에 제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5년 전 우리가 결혼할 때만 해도
민준이는 작은 건축 설계사였고 저는 재무팀의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만의 작은 설계 사무소를 갖게 되었고 저도 재무이사로 승진했죠. 우리는 드디어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린 겁니다. 아, 맞다. 민준이가 좀 진정되자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곧 설날이잖아. 그 돈 일부러 어머님 댁 수리해드리고 싶어. 그 집 30년은 넘었지? 화장실도 아직 옛날 방식이고. 여보, 민준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어요. 당신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우리 시어머니신데 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집 수리하는데 돈 얼마 안 들어. 한 2천만 원이면 아주 멋지게 고칠 수 있어. 남는 돈은 일부 저축하고 당신 차도 좋은 걸로 바꾸자. 우리는 10분 넘게 통화하며 이 뜻밖의 횡재를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또 다른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엄마, 나야.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저는 참지 못하고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 연말 보너스 1억 8천만 원 받았어.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전화기 너머에서는 엄마의 평소 같은 기쁨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엄마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죠. 서연아, 오늘 저녁에 엄마 집에 잠깐 들를래? 얼굴 보고 할 얘기가 좀 있다. 왜? 무슨 일 있어? 제 마음이 갑자기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일은 아니고 그냥 네 연말 보너스에 대해서 엄마 생각이 좀 있어서. 엄마의 말투는 마치 어릴 적 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뭔가 말을 하려다 마는 듯한 태도와 닮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컴퓨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보통 때 같았으면 민준이보다 더 기뻐하셨을 텐데. 어릴 때부터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딸인 제가 잘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퇴근 후 저는 곧장 서울 동쪽에 있는 엄마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고 엄마는 여느 때와 같이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죠. 우선 밥부터 먹자.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식탁에서 엄마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으셨고 그저 제게 반찬만 계속 집어주셨습니다. 설거지를 다 마치고 나서야 엄마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랑 상의할 게 하나 있는데.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심각해? 저는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 했었습니다. 내 연말 보너스 말이다. 엄마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시댁에 갈 때 진짜 액수 절대 말하지 마라.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왜? 민준이는 이미 다 아는데. 민준이가 아는 건 괜찮아. 하지만 그 집 식구들은.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말 한 번만 들어. 시댁 갈 때 현금으로 딱 5만 원만 가져가. 5만 원? 저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엄마, 농담이지? 요즘 세상에 누가 현금 5만 원만 들고 다녀. 그리고 설날에 어머님께 드릴 세뱃돈만 해도 그것보다 훨씬 많은데. 하지만 엄마의 표정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그냥 올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보너스가 확 줄었다고 해. 그래서 성의 표시로 이것만 가져왔다고 하고. 그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뭘 걱정하는 거야? 민준이네 집이 무슨 호랑이 굴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 다 좋은 분들이잖아. 엄마는 입을 꾹 다문 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60평생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은 너보다 정확해. 그 집 식구들, 겉으로는 허허실실 웃지만 속으로는. 엄마는 말을 멈추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휴, 길게 말해봤자 너는 또 내가 괜한 걱정한다고 하겠지. 엄마,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든 그냥 해. 그렇게 빙빙 돌려서 말하니까 내가 더 걱정되잖아. 어우야. 엄마는 손을 빼고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그냥 여자의 직감이랄까. 저번에 민준이 사촌 동생 결혼식 갔을 때 그 집 식구들이 내 수입을 캐묻는 모양새가 영 마음에 걸렸어. 엄마는 몸을 돌렸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 해코지 하려는 거 아니잖아. 딱 한 번만 엄마 말대로 해주면 안 될까? 저는 입을 열었지만 무슨 말로 반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확실히 사람 보는 눈이 예리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요구는 너무나도 기이했죠. 연말 보너스 액수를 숨기고 시댁에 5만 원만 가져가라니. 이건 무슨 황당한 사회 실험 같기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네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서 그래. 무슨 상처를 받는다는 거야. 제가 쬐문했지만 엄마는 이미 등을 돌려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더 이상 이 주제로 대화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의 말이 돌덩이처럼 마음을 짓눌렀죠. 엄마는 도대체 제가 눈치채지 못한 무엇을 감지한 걸까요? 아니면 이건 그저 민준이네 가족에 대한 엄마의 뿌리 깊은 편견이 터져나온 것일 뿐일까요?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는 아직 사무실에서 야근 중이었습니다. 저는 차 한 잔을 타서 발코니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1억 8천만 원 보너스가 가져다 준 기쁨은 엄마의 경고에 이미 절반 이상 씻겨내려간 후였죠. 내일이면 시댁에 가는 날인데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 컵 바닥이 유리 탁자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죠. 엄마는 맞은편 1인용 소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커튼을 통해 엄마의 얼굴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워 그 표정을 더욱 알 수 없게 만들었죠. 서연아, 엄마가 언제 너한테 해가 되는 말 한 적 있니? 엄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거짓말을 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가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머님은 또 저를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선 앉아봐.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엄마의 이상한 태도에 혼란스럽고 불안했죠. 저번에 민준이 사촌 동생 결혼식 때 말이다.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시어머니 쪽 친척들, 적어도 5명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네 수입을 묻고 다니더라. 그냥 가볍게 물어본 거겠죠. 아니, 서연아.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60평생 살면서 그냥 물어보는 거랑 속을 떠보는 거랑은 구분할 줄 알아. 그 조강훈이라는 사촌 동생이 제일 집요하게 물었어. 내 월급부터 연말 보너스 비율까지. 심지어 네가 회사 자금을 얼마나 관리하는지까지 떠보려고 하더라. 제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민준이가 언젠가 사촌 동생 강훈이가 요즘 투자에 빠져서 자기한테 재무 관련 질문을 자주 한다고 말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그건 아마 그냥 재테크를 배우고 싶어서 그랬을 거예요. 엄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테크를 배우고 싶어서? 그럼 왜 자꾸 민준이한테 자기가 말하는 그 사업에 투자하라고 꼬드기는데? 뭐 절대 손해 안 본다, 내부 정보다 그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엄마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지난달에 너희가 밥 먹으러 왔을 때 민준이가 발코니에서 전화 받는 걸 엄마가 우연히 지나가다 들었어. 제 속이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민준이가 강훈이에게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말한 적은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고려 중이라고 해서 저도 별 생각 없이 넘겼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민준이는 최근 들어 강훈이의 전화를 꽤 자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렇다고 해도 5만 원만 가져가라는 건 너무. 서연아, 엄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요즘 돈 때문에 원수지간 되는 친척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엄마가 너더러 시댁이랑 연 끊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작은 시험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시험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두둑한 선물에 세뱃돈까지 챙겨가면 너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잘해줄 거야. 하지만 만약 누군가 태도가 확 변한다면 엄마는 말을 맺지 않고 의미심장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엄마의 말이 제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켰죠. 민준이네 친척들은 확실히 모두 친절했지만 갈 때마다 누군가는 꼭 서울에서의 생활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평범한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연말 보너스가 얼마인지 알아요. 제가 갑자기 없는 척하면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민준이한테도 사실대로 말하지 마. 엄마의 말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서연아,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이 더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야. 엄마, 저더러 남편까지 속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게 아니라 엄마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잠시 정보를 보류하는 거야. 상황을 똑똑히 보고 나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라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엄마는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문가로 걸어갔을 때 한마디 던졌죠. 서연아, 기억해라. 돈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란다. 엄마 집을 나와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친구 슬기가 운영하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가게 안은 한산했고 슬기는 구석자리에 앉아 장부를 확인하고 있었죠. 어쩐 일이야. 슬기는 저를 보고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대박 보너스 받았다더니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 저는 맞은편 소파에 주저앉아 엄마의 조언을 몽땅 쏟아냈습니다. 슬기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점차 생각에 잠긴 얼굴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님, 좀 세게 나오시네. 슬기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너도 엄마 말을 들으라는 거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슬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으라 말아가 아니라 인정해야 할 건 있다는 거지. 요즘 진짜 돈 있는 친척 등쳐먹으려는 사람들 많잖아. 슬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가게에서 한 달에 몇 번은 친척한테 사기당했다는 이야기 들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민준이 가족이잖아. 서연아. 슬기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민준이네 친척 중에 갑자기 부자가 됐다고 자랑하는 사람 없어? 맨날 투자 얘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냐고. 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시어머니 생신 때 민준이가 사촌 형제 몇몇이 요즘 잘 나간다며 그중 한 명은 새 차까지 뽑았다고 말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그때 민준이의 말투에는 부러움이 섞여 있었고 저는 우리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며 그를 위로했었죠. 있나 보네. 슬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뭔가를 눈치채신 건지도 몰라.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나 어떡해? 진짜 엄마 말대로 해야 하나? 슬기가 막 입을 열려던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죠. 여보, 할 말이 있는데. 민준이의 목소리는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방금 강훈이한테서 전화 왔는데 걔가 하는 투자 사업에 새로운 진전이 있대. 우리한테 투자금 더 늘릴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훈이가 내 연말 보너스 얘기 들었어? 그게. 민준이가 우물쭈물했습니다. 내가 그냥 슬쩍 얘기했는데. 근데 걔는 진짜 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전화를 끊고 저와 슬기는 서로를 멀뚱히 쳐다봤습니다.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 슬기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훈이는 하필이면 제 연말 보너스가 들어온 바로 그날 투자 얘기를 꺼내며 전화를 한 겁니다. 어쩌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잖아. 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슬기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몇 번 누르더니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가족, 친구 등치는 신종 다단계 사기에 대한 뉴스가 떠 있었고 피해자 다수, 전 재산 1억라는 끔찍한 제목이 달려 있었죠. 서연아, 슬기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법이야. 카페를 나설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 멍하니 핸들만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말, 슬기의 조언, 강훈이의 갑작스러운 전화, 이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에서 뒤엉켰지만 아직 전체 그림을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한 조각이 부족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엄마였죠. 서연아, 엄마가 널 억지로 강요하려는 건 아니야. 엄마의 목소리는 낮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그냥 엄마 예감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만약에 내가 엄마 말대로 하면 민준이한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사에서 구조 조정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해.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연말 보너스에 관한 일이야. 집에 돌아오자 민준이의 표정은 확실히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그보다는 걱정이 더 커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정말 구조조정할 수도 있대? 그는 제 외투를 벗겨주며 물었습니다. 강훈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걔네 회사에 혹시 자리 있는지. 아니, 괜찮아. 저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거지. 진짜는 아닐 수도 있어. 그날 밤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으니 연말 보너스를 아껴 써야 하고 시댁에 갈 때도 최소한의 경비만 가져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설명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정말 구조조정 당하더라도 자기 사무실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하지만 남편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더 불안했던 건 민준이가 잠들기 전 또다시 강훈이의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발코니로 나가 통화를 했고 돌아왔을 때는 눈빛이 흔들리며 그저 강훈이가 우리를 걱정해서 전화한 거라고만 말했죠. 다음 날 짐을 쌀 때 저는 일부러 지갑에 현금 5만 원만 넣고 나머지는 모두 집에 두었습니다. 동시에 겉으로는 소박하지만 실용적인 선물들을 정성껏 준비했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하동 녹차, 시누이가 갖고 싶다던 핸드크림, 시아버님께 드릴 안마기 같은 것들이요. 돈은 꽤 들었지만 겉보기에는 사치스러워 보이지 않는 물건들이었습니다. 현금을 그것만 가져가 민준이는 제 얇은 지갑을 보고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요즘 다 핸드폰으로 결제하잖아. 저는 억지로 밝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댁에 가면 뭐 크게 돈 쓸 일도 없고.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등을 돌렸을 때 그가 작게 한숨 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 창밖의 풍경은 도시의 높은 빌딩에서 교회의 논밭으로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민준이는 운전에 집중했고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죠. 마음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엄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돈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란다. 그 거울은 과연 어떤 진실을 비추게 될까요? 춘천의 시댁 대문 앞에는 새로운 붉은 등이 걸려 있었고 문에는 새해를 축하하는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겼죠. 우리 차가 멈추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빠른 걸음으로 마중 나오셨습니다. 민준이, 서연이, 어서 와라. 시어머니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제 짐을 들어주려 하셨죠. 어머니, 저희가 들게요. End of quote. 민준이가 얼른 어머니를 말리고는 트렁크에서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시선이 우리가 꺼낸 선물 꾸러미에 잠시 머물렀다가 재빨리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소는 여전했지만요. 얼른 들어와. 밖은 춥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올해는 유난히 많은 식구들이 모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두 고모님, 큰아버님, 댁 식구들, 그리고 사촌 형제들까지 모두 와 있었죠. 강훈이도 포함해서요. 그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있다가 우리가 들어서자 紛紛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우리 재무 이사님 오셨네. 큰아버님이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올해 회사 실적이 아주 좋았다면서? 제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민준이를 쳐다봤죠. 그는 선물을 나눠주느라 바빠서인지 이 질문을 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냥 그렇죠, 뭐.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요. Now. 저는 얼버무리며 시어머니께 녹차 선물 세트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녹차예요.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으며 고맙다고 하셨지만 눈빛은 분명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다른 것을 꺼내지 않자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셨죠. 역시 우리 서연이가 마음이 깊어. 얼른 앉아서 밥 먹자. 식탁에는 맛있는 집밥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아랫사람인 우리가 먼저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세뱃돈을 드려야 했죠. 예년 같았으면 저는 두둑한 봉투를 꺼냈겠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저는 가방에 손을 넣어 5만 원이 든 얇은 봉투를 꺼내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어머님, 약소하지만 제 성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아 살짝 만져보더니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버렸죠. 저는 시어머니의 눈에 스치는 실망과 약간의 불만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서연이, 올해는 아주 알뜰하네. 큰어머님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냅킨을 만지작거리는 척했죠. 회사에서 구조조정할 수도 있다고 해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려고요. 구조조정? 강훈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닐 텐데. 형수님, 얼마 전에 그는 말을 멈추고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는 결국 제 진짜 연말 보너스 액수를 강훈이에게 말했던 겁니다. 자자, 밥 먹자, 밥 먹어. 큰 명절의 일 얘기는 무슨. 시아버님이 분위기를 수습하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다들 한잔하자고. 그 후로 식사 분위기는 예년만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었지만 저를 향한 시선에는 탐색과 실망이 섞여 있었죠. 특히 강훈이는 이전의 열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가끔 민준이와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 나눌 뿐이었죠. 식사 후 여자들은 의뢰 그랬듯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고모님과 숙모님들이
제 주위에 모여 서울 소식을 묻고 제 능력을 칭찬하곤 했는데 오늘은 아무도 제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어머니만이 무심하게 물었을 뿐이죠. 회사에서 정말 구조조정한데? 네, 그런 소문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그릇을 닦았습니다. 쏴하는 물소리가 제 목소리의 떨림을 감춰주었죠. 민준이도 알고?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알아요. 저는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민준이는 당연히 알죠. 제가 꾸며낸 거짓말이니까요. 주방 정리를 마치고 저는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먼저 방에 들어가 쉬었습니다. 시골집은 방음이 잘 되지 않았죠. 저는 침대에 누워 아래층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서울 것들은 아주 야같다고. 큰어머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우리한테 나눠줄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을걸. 그래도 작년에는 어머님께 세뱃돈 20만 원이나 드렸잖아요. 신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해는 보너스를 1억 8천이나 받았다면서 고작 5만 원? 강훈이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형수님 진짜 계산 빠르시다. 서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민준이가 변호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정말 됐네요. 강훈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서 올해 구조조정을 한대요? 내가 보기엔 그냥 우리 집안 돕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형, 내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 기회인지 알아요? 지금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다고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죠. 엄마의 말이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가 옳았습니다. 단지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돈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친척들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더 마음 아팠던 건 민준이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단호하게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 연말 보너스는 내 돈이고 내가 어떻게 쓸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죠. 그는 그저 힘없이 변명하다가 그들이 저를 헐뜯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깊은 밤, 민준이가 드디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 올라와 저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역시 잠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한 침대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퀭한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침을 준비해 두셨지만 양은 예년보다 확연히 적었습니다. 큰아버님 댁 식구들은 다른 친척 집에 세배하러 가야 한다며 서둘러 떠났고 강훈이는 아침밥도 먹지 않고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가버렸죠. 식탁에는 우리 부부와 시부모님만 남았습니다.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로 어색했죠. 어머니, 저희도 오후에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무실에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거지를 할 때 저는 시아버님께 작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죠. 아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며느리 얻은이지 어미는 안중에도 없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민준이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거의 다 들어와서야 그가 입을 열었죠. 서연아, 강훈이 그 사업 투자할 생각 없어? 저는 앞만 보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수익률이 엄청 높다는데. 그리고 뭐. 제가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걔가 내가 너무 쪼잔하다고. 연말 보너스 받아서 집안 돕는 데 쓰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민준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강훈이도 좋은 뜻으로 우리 재테크 도와주려는 거잖아.
내 연말 보너스로?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준 씨, 그건 내 돈이야. 내가 어떻게 쓸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우리 돈이지. 민준이가 제 말을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투자하자는 게 아니잖아. 그냥 뭐 1천만 원, 2천만 원.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수익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나 해? 민준이가 갑자기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서연아, 너 도대체 왜 그래? 예전에는 당신이 먼저 집안일 돕겠다고 했잖아. 올해는 왜 갑자기 그렇게 계산적으로 구는 건데? 저는 남편의 낯선 표정을 보며 문득 엄마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중과 경계의 문제였죠. 민준이는 이미 제 수입을 당연한 가족 공동의 자산으로 여기고 있었고, 심지어 그의 친척들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올해 정말 1억 8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걸 그냥 저축하거나 나 혼자 쓰고 싶다면, 그게 문제야? 그는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는 듯이요. 집안을 안 돕겠다는 게 아니야.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도라는 게 있잖아. 강훈이 그 사업, 당신은 얼마나 알아? 위험성 평가는 해봤어? 민준이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말투는 차가웠죠. 됐다. 말 안 할게. 어차피 당신은 이제 나 믿지도 않잖아. 남은 길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침묵은 보이지 않는 벽처럼 우리를 갈라놓았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이틀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다 듣고 나서 딱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왜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알겠니? 저는 수화기를 쥔 채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민준이가 꼭 다른 사람 같아. 민준이는 변하지 않았어. 서연아. 엄마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그 애는 그저 돈 앞에서 가장 솔직한 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뿐이야. 이제 네가 그 진실을 어떻게 마주할지 결정해야 할 때란다. 전화를 끊고 저는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죠. 엄마의 말은 제가 애써 외면해왔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어쩌면 문제는 시댁 식구들이 아니라 민준이에게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의 돈에 대한 태도, 친척들의 무분별한 요구를 용인하는 모습, 우리 부부 사이의 모호한 재정적 경계, 이 모든 것은 늘 존재했지만 제 사랑과 신뢰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창밖에서는 새해를 축하하는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제 눈물 젖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이번 설날, 저는 무엇을 잃은 걸까요? 아니, 어쩌면 무엇을 똑똑히 보게 된 걸까요? 설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 날, 저는 일찌감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재무부에는 청소 아주머니만 계셨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을 시간이 절실했으니까요. 진한 커피를 한 잔 타서 컴퓨터를 켜고 기계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의 숫자들은 자꾸만 민준이의 실망한 표정, 시어머니의 비꼬는 눈빛, 강훈이의 탐욕스러운 미소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이사님, 일찍 오셨네요. 박 대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재빨리 눈가를 닦았습니다. 네, 급하게 처리할 보고서가 좀 있어서요. 오전 내내 저는 억지로 일에만 집중하며 가정 문제를 잠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죠. 그날의 다툼 이후 우리 사이의 대화는 꼭 필요한 생활 정보 교환에 그쳤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민준이의 목소리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응, 좋아.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 배경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작년에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우리 사진이었죠. 사진 속 민준이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몇 달 뒤 돈 문제로 이렇게 남남처럼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퇴근길. 저는 저녁에 할 말을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이제는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엄마의 조언에 대해, 제 감정에 대해,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에서 무시되어 왔던 재정적 경계에 대해서요. 집문을 열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민준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죠. 왔어? 손 씻어. 곧 밥 먹게.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민준이가 요리한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더군다나 이렇게 냉전 중인 상황에서는 더더욱이요. 식탁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생선찜, 브로콜리 마늘볶음, 그리고 옥수수 등갈비탕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우리가 막 연애를 시작했을 때 제가 민준이에게 가르쳐준 요리들이었습니다. 우선 밥부터 먹자. 민준이가 제게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먹고 나서 얘기해. 그날 저녁 식사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숨막히는 침묵과는 다른 조심스러운 평화가 감돌았죠. 우리는 민감한 주제는 의도적으로 피하며 일상적인 회사 이야만 나눴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민준이는 따뜻한 차 2잔을 가져와 제게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서연아. 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연말 보너스 일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 내 태도가 잘못됐어. 저는 찻잔을 꽉 쥐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당신 수입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됐어. 더군다나 친척들 말에 흔들려서도 안 됐고.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강훈이 그 사업 말이야.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대화의 시작이 전혀 아니었죠. 그 사업 알아봤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휴대폰을 꺼내 몇 번 눌렀습니다. 금융권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강훈이가 말한 그 절대 손에 안 보는 투자는 폰지 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와 슬기의 걱정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아보니 우리 집안 사람들 꽤 많이 이미 돈을 넣었더라고. 큰아버지는 4천만 원, 둘째 고모는 3천만 원, 심지어 우리 엄마까지 노후 자금을 다 넣으셨어. 뭐라고? 저는 하마터면 찻잔을 엎을 뻔했습니다. 어머님도? 다들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민준이가 멋쩍게 말을 멈췄습니다. 내 연말 보너스로 손실을 메우려고. 제가 씁쓸하게 그의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가로등이 켜지며 거실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죠. 민준 씨. 제가 드디어 침묵을 깼습니다. 나 당신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엄마의 분석과 조언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시댁 식구들의 돈에 대한 이상한 태도를 어떻게 관찰했는지까지 전부요. 예상외로 민준이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장모님,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정확하시네. 나한테 화 안 나? 당신을 속였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당신한테 화를 내?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어. 강훈이가 최근 2년 사이에 갑자기 부자가 돼서 새 차도 사고 밥도 자주 샀는데 나는 한 번도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어. 민준이는 휴대폰을 꺼내 강훈이와 나눈 대화 기록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보면 볼수록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과장된 약속, 모호한 사업 설명, 촉박한 시간, 압박, 모두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건 말이야. 민준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걔는 이게 사기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자기 가족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야.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미세하게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죠. 그 순간 저는 문득 엄마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저와 시댁 사이를 이간질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정이라는 겉모습 아래 숨겨진 위기를 보게 하려던 것이었죠. 이제 어떡하지? 제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노후자금.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말려봤는데 전혀 듣질 않으셔. 오히려 내가 며느리한테 세뇌당해서 집안 사람 안 돕는다고 하시더라. 저는 떠나기 전 시어머니의 실망 가득한 눈빛을 떠올리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눈에 저는 아마도 돈만 끌어안고 위급한 상황을 외면하는 악독한 며느리가 되어 있겠죠. 아니면 제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돈 일부를 안 돼. 민준이가 드물게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돈을 꺼내주면 이 사기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셈이 돼.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라고. 저는 그의 단호함에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제가 사랑했던 원칙 있는 남자였으니까요. 그럼 그냥 어머님이 사기당하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민준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고향에 한번 다녀와야겠어. 강훈이를 직접 만나서 따져봐야지. 만약 걔가 합법적인 사업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도 같이 갈게.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고맙다는 듯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그동안 내가 가족이라는 정에 눈이 멀어서 하마터면. 저는 손을 뻗어 그의 입술을 막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그의 어깨에 기대어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진실을 봐줘서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며칠간 우리를 갈라놓았던 벽이 조금은 허물어진 듯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가족 간의 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이 더 깊은 사기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가 막 고향으로 출발하려던 참에 민준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왜 그래? 그가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야. 민준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훈이 잠적했대. 춘천시댁의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분위기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 중앙에 앉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꽉 쥐고 계셨죠. 민준이의 큰아버지, 둘째 고모, 그리고 다른 친척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모두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와 민준이가 막 문을 들어서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꽂혔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비난과 원망은 저를 소름 돋게 만들었죠. 민준아,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훈이가 도망갔어. 우리 돈 전부 다 없어졌다고. 민준이가 재빨리 다가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큰아버님이 시어머니 손에 있던 종이를 낚아채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네가 직접 봐. 그 축성이 남긴 편지야. 저는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휘갈겨 쓴 메모였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 구하러 갑니다. 찾지 마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는 쪽지를 들고 여러 번 훑어봤습니다. 강훈이 어디 갔대요? 전화는 꺼져 있고 집에도 아무도 없어. 둘째 고모님이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네, 그 3천만 원 아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건데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저마다 자신의 손해액을 외치며 아우성이었죠. 저는 조용히 구석으로 물러나 그 끔찍한 숫자들을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아버지 4천만 원, 둘째, 고모 3천만 원, 시어머니 3,500만 원, 다른 친척들의 1천, 2천만 원까지 합치면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큰아버님이 갑자기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연말 보너스만 내놨어도 강훈이가 도망갈 일은 없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화살이 갑자기 저에게로 향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큰아버지, 민준이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서연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왜 상관이 없어? 둘째, 고모님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강훈이가 그랬어. 1억만 더 있으면 사업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내 마누라는 돈이 있으면서도 가족 돕는 데는 한 푼도 안 쓰려고 했잖아. 저는 분하고 억울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옳았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연말 보너스를 전부 내놓았더라도 이미 빠진 독에 붙는 격이었을 겁니다. 누구도 구할 수 없었겠죠. 다들 진정 좀 하세요. 민준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훈이는 명백한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아직도 걔 편을 드세요? 헛소리 마. 큰아버님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강훈이는 내가 업어 키운 놈이야. 걔가 우리를 속일 리 없어. 분명히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긴 걸 거야. 맞아. 시어머니도 눈물을 훔치며 거들었습니다. 강훈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작년에는 나한테 금팔찌도 사줬다고. 저는 이 완고한 어른들을 보며 다단계 조직의 무서움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돈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신뢰와 애정까지 왜곡시켜버리는 괴물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요. 제가 민준이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안 돼.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집안 망신이야. 경찰에 신고하면 강훈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어머니, 민준이는 답답하고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강훈이는 사기를 친 거예요. 범죄라고요. 신고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거예요. 언쟁은 오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민준이의 고집에 다들 마지못해 경찰서에 가기로 했지만 사기 사건이 아닌 실종 신고로 접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죠. 경찰서를 나올 때 시어머니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만족하냐?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홀려서 아주 인정머리 없는 놈으로 만들어놨구나. 저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에 저는 영원히 그들 모자 사이를 갈라놓는 악독한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민준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그가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훈이의 배신에 대한 분노와 가족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무력감이 뒤섞인 감정이겠죠. 우리 엄마한테 한번 가보자. 제가 제안했습니다. 엄마가 경제 범죄 전문 변호사를 한 분 아셔. 엄마는 우리 둘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곧장 친구인 장 변호사님께 연락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은 장 변호사님은 단번에 핵심을 짚었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입니다. 뒷사람 투자금으로
앞사람 수익금을 지급하며 돈을 버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다가 자금줄이 끊기면 터지는 거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의 주범들은 보통 미리 자산을 빼돌립니다. 설령 잡힌다 해도 돈은 이미 탕진한 후일 가능성이 높죠. 민준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의 등을 쓸어주며 그의 근육이 바짝 긴장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장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속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두 분 말씀대로라면 이 사기 조직은 이미 꽤 많은 하위 조직원을 만들었을 겁니다. 장 변호사님을 배웅하고 엄마는 우리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셨습니다. 민준이는 찻잔을 든 채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죠. 우리 엄마 노후 자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건데 엄마가 민준이 맞은편에 앉아 드물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왜 제 잘못이 아니에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제가 진작 강훈이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어요. 걔가 최근 2년 사이에 갑자기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밥 사고 선물 돌릴 때 저는 그냥 걔가 정말 잘 나가는 줄로만 알았다고요. 저는 남편의 자책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 강훈이가 예전에 무슨 멘토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 민준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 강남에서 온 무슨 경제적 자유 멘토라면서 자기를 이 길로 이끌어줬다고 했어. 그는 휴대폰을 뒤적였습니다. 나한테 그 사람 사진도 있어. 강훈이가 SNS에 올렸던 사진 속에는 그가 양복을 빼입은 중년 남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고 배경은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 반질반질하게 넘기고 자신감 넘치다 못해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이 사람 나 본 적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난달에 시장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어. 무슨 재테크 강연회라고 하면서 나도 한 장 받아왔는데 엄마는 일어나 서랍을 뒤지더니 정말로 구겨진 전단지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전단지에는 3일 만에 경제적 자유 달성, 월 수입 1억 버는 법 같은 과장된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고 맨 아래에는 자산 컨설팅 그룹이라는 이름과 함께 사진 속 그 멘토 김국동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 변호사님 말이 맞았어. 제가 전단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조직적인 사기야. 강훈이도 어쩌면 피해자일 수 있어. 세뇌당해서 가족들을 끌어들인 거지. 민준이는 즉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이 단서를 추가로 알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의 표정이 조금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경찰에서 이 김국동이라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대. 엄마 집을 나설 때 엄마가 저를 조용히 옆으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네 시어머니 돈은 얼마나 손해보셨다고. 저는 엄마의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어머님은 지금 내가 민준이를 부추겨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신다고.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을 좀 줘봐. 사람은 상처받으면 분풀이할 대상을 찾기 마련이니까. 집에 돌아와 저와 민준이는 기진맥진해서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오늘 하루는 마치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죠. 서연아,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뭘. 당신이랑 장모님께 두 분의 조언이 아니었으면 나도 아마 우리 저축을 전부 털어넣었을 거야.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강훈이가 말하는 게 너무 솔깃했거든. 석 달이면 원금 회수, 반년이면 2배라니.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엄마의 그 말, 돈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거울은 시댁 식구들의 탐욕뿐만 아니라 저와 민준이의 결혼 생활 속 약한 고리도 비춰주었습니다. 우리의 돈에 대한 인식 차이, 가족 간 경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민준 씨,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일이 다 지나가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해. 우리의 재정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과 우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알아.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계속 생각했어. 왜 나는 당신 돈을 당연히 우리 집 돕는 데 써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왜 나는 친척들에게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하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가족이 최우선이라는 교육을 받아서 그런가 봐. 가족을 거절하는 건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늘 긍정적이던 이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그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제가 그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님이 현실을 직시하시도록 돕는 방법을 생각해야 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다시 굳건해졌죠. 내일 경찰서에 한 번 더 가서 그 김국동이라는 놈을 빨리 찾아달라고 재촉해야겠어. 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랑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엄마가 원래 당신을 많이 좋아했잖아. 혹시 해볼게.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에 저는 아마도 유능한 며느리에서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구해주지 않는 원수로 전락했을 테니까요. 잠들기 전 저는 엄마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기억해라.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요구가 아니라 지혜로운 나눔이란다. 네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그걸 깨닫게 될 거야. 저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초봄의 바람이 윙윙 불고 있었죠. 마치 지금 우리 집안에 불어닥친 폭풍처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서 유리문이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했습니다. 저와 민준이는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 방문이었죠. 사건 담당인 박 형사님이 난감한 듯 손을 펼쳤습니다. 조강훈 씨는 마지막으로 KTX역에서 포착됐습니다. 강남행표를 끊었더군요. 강남서에 협조 요청을 해뒀지만 그 동네에 워낙 다단계 조직이 많아서 사람 하나 찾는 게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입니다. 따즈, 그 김국동이라는 사람은요? 민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더 골치 아픕니다. 박 형사님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가명을 썼고 신분증도 위조된 거였습니다. 배후에 전문 사기단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경찰서를 나오자 봄햇살이 눈을 찔러 아팠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났지만 사건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시댁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죠. 민준이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큰아버지였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전화가 부쩍 늘었죠. 내용은 대부분 민준이에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라고 재촉하거나 우리를 보고도 못 본 척한다며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버지, 저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민준이가 지친 목소리로 설명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이번 충격이 너무 크셨던 겁니다. 대학병원 병실. 시어머니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그새 훨씬 늙어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보시더니 고개를 획 돌려버리시고는 민준이에게만 왔냐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죠.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민준이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서 안정이 필요하대. 간병하고 있던 둘째 고모님이 저를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속을 끓여서 이렇게 됐는데 저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사온 과일과 영양제를 침대 옆 탁자에 올려두었죠. 민준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민준이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3,500만 원 엄마가 너 나중에 쓰라고 모아둔 건데 이제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 말 마라. 민준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돈은 없으면 또 벌면 돼요. 어머니 건강이 먼저예요. 알만해드.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모자를 보며 가슴에 큰 돌이 얹힌 듯 답답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가 저를 오해하고 계시지만 아들을 향한 그 사랑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랑 민준이가 어떻게든 방법을. 내 가짜 위선은 필요 없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네가 민준이만 안 말렸어도 걔는 벌써 돈을 다 찾아왔을 거라고. 혈압 측정기 숫자가 치솟았고 간호사가 소리를 듣고 달려와 우리에게 우선 나가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병실을 나와 민준이는 복도벽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손마디에서 금세 피가 배어나왔죠. 민준 씨,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러지 마. 서연아, 나 더는 못 견디겠어.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매일 친척들한테 시달리고 엄마가 저렇게 누워 계신 걸 보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저는 그를 복도 의자에 앉히고 물티슈로 손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민준이가 저보다 훨씬 더 큰 압박을 견디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아내와 자신의 가족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제가 나지막이 위로했지만 제 말조차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장님이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상대방의 심각한 목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임 이사님, 인수합병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파견된 팀이 다음 주에 도착합니다. 대표님 지시로 재무팀 임원 전원은 이번 주 토요일에 출근해서 자료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회사는 지금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었고 재무이사로서 제 책임은 막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상태도 집안 상황도 엉망진창이었죠. 회사에 무슨 일 있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인수합병 일정이 당겨졌대. 주말에 출근해야 할 것 같아. 다녀와. 예상외로 민준이는 아주 이해심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억지로 버티는 그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연아,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어. 이건 우리 집 문제야. 당신 일까지 망치게 할 수는 없어. 그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젠가 민준이는 제 수입을 공동재산으로 여기며 당연히 자기 집안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마침내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경계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내가 사건 알아보는 거 도울 수 있어. 그 후 며칠은 악몽과 같았습니다. 낮에는 민준이와 함께 경찰서와 병원을 오가며 빗발치는 친척들의 전화를 감당해야 했고 밤에는 밤을 새워가며 인수합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 몸무게는
3kg나 빠졌고 다크서클은 컨실러로도 가려지지 않을 만큼 짙어졌습니다. 금요일 오후 제가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는 좀 어떠시니? 여전하셔. 제가 관자놀이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나를 보려고도 안 하시고 돈 얘기만 꺼내면 흥분하셔. 나한테 생각이 하나 있는데. 엄마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시어머니 예전에 방직 공장에서 일하셨다고 했지? 응, 왜? 우연이네. 내가 아는 다단계 피해 예방 전문가 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예전에 방직 공장 출신이셔. 나중에 딸이 사기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에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 엄마가 말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였으니 말이 더 잘 통하지 않을까? 제 마음속에 한 줄기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엄마, 두 분 만나게 해주실 수 있어? 해봐야지. 그런데 엄마가 말을 멈췄습니다. 서연아,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해둬. 사기당한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과 같아서 때로는 자기를 구하려는 사람까지 함께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단다. 엄마의 말이 어제 병원에서 본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병원 밥으로 나온 달걀을 숨기면서 불쌍한 강훈이에게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모습. 마치 자기 조카가 사기꾼이 아니라 피해자인 것처럼요. 그렇게 깊이 왜곡된 인식을 과연 다른 사람이 깨우쳐 줄 수 있을까요? 토요일 밤 10시 저는 마침내 모든 인수합병 서류를 마무리했습니다. 사무실 건물을 나서자 초봄의 밤바람이 쌀쌀하게 뺨을 스쳤습니다. 휴대폰에는 민준이의 부재중 전화가 3통화 있었죠. 저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민준이의 목소리는 유난히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강훈이 찾았대. 정말? 어디서? 저는 순간 잠이 확 깼습니다. 강남의 한 작은 여관에서 돈 구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빚쟁이들 피해서 숨어 있었던 거야. 민준이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더 화나는 건 그 자식도 더 크게 사기를 당했다는 거야. 자기가 가진 돈 전부를 그 김국동이라는 놈한테 줬대. 친척들한테서 뜯어낸 돈까지 전부. 그럼 돈은 돌려받을 수 있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렵대. 강훈이 말로는 김국동이 큰돈 벌게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강남에 도착하자마자 감금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라고 협박했대. 자기가 도망쳐 나올 때는 빈털터리였다고 하더라. 저는 가로등 기둥에 기댔습니다. 순간 분노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강훈이는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였습니다. 진짜 악마는 그 김국동이라는 자였죠. 경찰에서 수배령은 내렸는데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이 소식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으셨어. 계속 강훈이는 착한 애인데 나쁜 놈한테 속은 거라고만 하셔. 저는 시어머니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훈이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그가 단지 속은 착한 아이였다고 믿는 것은 최소한의 존엄과 희망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는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고 앞에는 법률 서류와 고지서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지쳐 보였죠. 수염은 덥수룩했고 셔츠는 걸레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뭐라도 좀 먹어. 제가 남은 밥을 데워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한대? 민준이는 기계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김국동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보래. 그런데 설령 잡아도 돈은 이미.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서연아, 나 더는 못 버티겠어. 매일 친척들 비난에 시달리고 엄마는 저러시고 심지어 내가 경찰에 신고한 게 잘못이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 저는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 신고한 게 맞아. 그러지 않았으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서로에게 묶인 두 명의 조난자처럼요. 꿈결에 저는 엄마가 말했던 다단계 피해 예방 전문가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일요일 아침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약속 잡았다. 유 선생님께서 내일 오전에 병원으로 시어머니 뵈러 가시겠대. 그분이 도와주시겠대? 응, 다행이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일찍 기뻐하지는 마. 엄마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유 선생님 말씀이 사기당한 사람들은 보통 5단계를 거쳐야만 깨닫게 된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마지막이 수용. 내 시어머니는 아마 아직 첫 번째 단계에 계실 거야. 저는 옆에서 잠든 민준이를 보며 가만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불러온 이 폭풍은 과연 언제쯤 지나갈까요? 그리고 우리 부부라는 작은 배는 폭풍이 지나간 후에 온전할 수 있을까요? 월요일 아침, 저는 일부러 반차를 내고 엄마와 함께 병원 앞에서 유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다단계 피해 예방 전문가가 나타났을 때 저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상상했던 딱딱한 학자풍이 아니라 작고 마른 체구에 온화한 미소를 짓는 중년 여성이었거든요. 손에는 심지어 방직공장 30주년 기념이라고 쓰인 낡은 천 가방을 들고 계셨죠. 은숙 씨, 오랜만이네. 유 선생님은 엄마와 반갑게 포옹하고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쪽이 따님이구나. 참 예쁘네. 락.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유 선생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어떻죠? 저는 시어머니의 상황과 현재 상태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훈이를 감싸고 저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점을 강조했죠. 전형적인 감정적 인질 상태네요. 유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단계 조직은 가족관계를 이용해서 하위 조직원을 만드는데 아주 능숙하죠. 가족이 반대할수록 피해자는 당신들은 나를 이해 못해라고 생각하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설득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 선생님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병실 안 시어머니는 침대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즉시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고 특히 저를 봤을 때는 눈빛이 확연히 차가워졌죠. 어머님, 실례 좀 할게요. 유 선생님은 스스럼 없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공장 홍보과에 있었던 유미영이라고 해요. 어머님도 방직 공장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네, 저는 76년에 입사해서 방적 파트에서 10년 일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나중에 홍보과로 옮겼어요. 유 선생님은 천 가방에서 누렇게 바른 앨범을 꺼냈습니다. 보세요. 이건 우리 공장 84년도 체육대회 사진이에요. 시어머니는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사진을 보기 위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두 분은 금세 함께 알던 동료들을 찾아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저와 엄마는 눈짓을 교환하고 병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유 선생님 정말 괜찮으실까?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기다려봐. 내 시어머니는 지금 고슴도치 같아. 대놓고 설득하려 들면 더 웅크릴 뿐이야. 유 선생님은 지금 그 방어막을 천천히 녹이고 있는 거란다. 아메니수, 1시간쯤 지났을까 병실 문이 열리고 유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만족스러운 미소가 함께 어려 있었죠. 됐어요. 우리 피해자 모임에 나오시기로 했어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제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유 선생님이 윙크했습니다. 제 딸이 어떻게 사기를 당했고,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사기꾼을 증오하던 엄마에서 피해자들을 돕는 봉사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문득 유 선생님의 전략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시어머니의 고집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피 맺힌 경험을 통해 상대방이 공감하게 만든 것이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감사 인사는 일러요. 유 선생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시어머님의 마음의 상처는 아물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특히 그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님이 따님에게 보이는 적대감은 이 다단계 사건 자체가 원인이 아니에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럼 원인이 뭐죠? 두려움이에요. 유 선생님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들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 새로운 시대에 뒤처질까봐 두려운 마음,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두려운 마음. 따님은 그 모든 두려움이 투영된 대상일 뿐입니다. 그 말은 마치 등불처럼 제 마음속 오랜 의문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의 저에 대한 적대감은 어쩌면 일종의 자기 방어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돕지 않은 것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한평생 어른으로 살아온 분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시간과 공간을 주세요. 유 선생님이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동시에 따님의 원칙은 굳건히 지키세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타협이 아니라 원칙 있는 사랑이니까요. 유 선생님을 배웅하고 저와 엄마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잠들어 계셨는데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피해자 모임의 시간과 장소가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죠. 엄마, 먼저 가보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제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저를 위해 만두를 빚고 스웨터를 짜주시던 그 손은 이제 주름과 주삿바늘, 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는 처음 시어머니를 배웠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참 인자하셨죠. 제 손을 잡고 우리 민준이가 복이 많네. 이렇게 똑 부러지는 아가씨를 만나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눈물 한 방울이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분노와 오해 아래 저는 여전히 이 늙은 어른의 인정과 사랑을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에 민준이가 교대하러 왔을 때 저는 유 선생님이 다녀간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감격해서 저를 껴안았죠. 서연아, 당신이 우리 엄마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저는 그의 입술을 막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인수합병을 앞둔 마지막 주, 회사 분위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고 점심시간에만 짬을 내어 시어머니의 상태를 물을 수 있었죠. 다행히 유 선생님의 도움으로 시어머니는 피해자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쌀쌀맞았지만 적어도 막말은 하지 않으셨죠. 금요일 오후 제가 회의실에서 미국 팀에게 재무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준이가 보낸 문자였죠. 엄마가 당신 보고 싶대. Pheasant. 간단한 세 글자였지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난 2주간 시어머니가 먼저 저를 보자고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보고가 끝나자마자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침대에 기대 앉아 계셨고 민준이와
유 선생님이 양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유 선생님한테 다 들었다. 내 엄마의 조언에 대해서, 그리고 네가 왜 그랬는지. 시어머니는 목이 메는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늙어서 망령이 들었지. 하마터면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칠 뻔했어. 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어머니,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너무 교활했던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욕심 때문이야. 내가 사람을 쉽게 믿은 탓이고 너를 원망한 탓이지. 사실은 네가 옳았는데 우리 민준이 똑똑한 며느리 얻었어. 옆에 있던 민준이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는 조용히 제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유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가족끼리 할 얘기가 많으시겠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침내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저와 민준이의 깊은 뜻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비록 3,500만 원의 노후 자금을 되찾을 희망은 희박했지만 적어도 우리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 바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되찾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저와 민준이는 기진맥진했지만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서연아,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결심했어. 우리 엄마, 우리 아파트 단지에 집 하나 얻어드리려고.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오려고?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향은 너무 복잡해. 친척들이 계속 찾아와서 괴롭힐 거야. 환경을 바꾸고 시끄러운 일에서 벗어나는 게 어머니 회복에도 더 좋을 것 같아. 제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제안은 민준이의 효심뿐만 아니라 그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어머니를 모시는 것과 우리의 작은 가정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야. 제가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내가 내일 바로 집 알아볼게. 인수합병은 마침내 성공적으로 끝났고 저는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임원진에 유임되었습니다. 동시에 시어머니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작은 투룸으로 이사 오셨고 매일 유 선생님의 모임에 참석하며 점차 사기의 그늘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우리 세 사람은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시어머니의 얼굴에 비쳐 그 안색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계속 묻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그때 네 엄마는 왜 너한테 5만 원만 가지고 집에 오라고 한 거니? 혹시 우리 집안 사람들을 진작부터 시어머니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민준이가 문을 열러나갔다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장모님, 어쩐 일이세요? 엄마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부인 이사 오셨다는데 한번 와봐야지. 두 어머니는 서로를 마주 보았고 순간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저는 혹시나 옛 원망이 다시 불거질까봐 긴장하며 두 분을 지켜봤죠. 그런데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부인 고맙습니다. 사부인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은 다 망했을 겁니다. 엄마가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세요? 우린 다 한 가족인데. 두 분이 손을 맞잡고
앉아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저와 민준이는 서로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그 극단적으로 보였던 조언 뒤에는 얼마나 깊은 해안과 사랑이 숨어 있었는지를요. 엄마, 저는 엄마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는 제 손을 토닥이며 말없이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황금빛 햇살이 비바람을 겹고 더욱 단단해진 우리 가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마침내 지나갔고 우리라는 배는 침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사 오신 지 한 달 후 우리 생활은 점차 새로운 궤도에 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저와 민준이는 출근하기 전에 시어머니 댁에 잠시 들렀고 저녁에는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어머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우리 세 사람이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집에서 만두를 빚고 텔레비전을 보았죠. 이런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은 사기 사건 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제가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엄마가 신선한 채소를 한 봉지 들고서 계셨죠. 엄마, 이렇게 일찍? 저는 봉지를 받아들고 엄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반찬 좀 가져왔다. 그리고 엄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부인은 좀 어떠시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는 거실 쪽으로 턱짓했습니다. 지금 유 선생님한테 스마트폰 배우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돋보기를 쓴 채 열심히 휴대폰 화면을 누르고 계셨고 이따금 영상 속의 유 선생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이후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처럼 변하셨습니다. 사기 예방 지식을 적극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접하기 시작하셨죠. 정말 대단하시네. 엄마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민준이는 경찰서에 갔어요. 강훈이 재판이 다음 주에 열려서 서명할 서류가 좀 있대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도 참 불쌍해. 그렇게 세뇌를 당하다니.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죠. 왜 그래?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방금 큰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민준이가 지친 듯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우리를 고소하겠대. 뭐라고? 저는 하마터면 물컵을 엎을 뻔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우리가 사기인 걸 알면서도 미리 막지 않아서 자기들이 돈을 잃게 만들었다는 거야. 민준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떻게든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네. 시어머니가 소란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냐? 민준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다 듣고도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했죠. 신경 쓰지 마라. 시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네, 큰아버지는 그냥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저러는 거야. 엄마도 예전엔 그랬지. 저와 엄마는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 달 전에 시어머니라면 절대 이렇게 냉철한 말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 제가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떳떳하잖아. 민준이는 고마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며 긴장으로 굳었던 어깨를 풀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엄마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서연아, 엄마랑 은행 좀 같이 가자. 처리할 일이 좀 있어. 지금요? 엄마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죠. 은행에 도착해서야 저는 엄마가 말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수년간 모아온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무려 4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었죠. 엄마, 이거 사부인 드리려고? 응. 엄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500만 원은 손해보신 거 메워드리고 나머지 500만 원으로는 필요한 거 사시라고. 저는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아끼며 사셨습니다. 이 돈은 엄마의 평생 노후 자금이었죠. 엄마, 안 돼요. 이 돈은 엄마가. 서연아, 엄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끝이야. 사부인께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안정감이야. 이 돈이 그분이 삶의 자신감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거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문득 엄마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묵직한 용서와 선의의 표현이었죠. 엄마는 행동으로 시어머니께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서로를 가리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큰아버님 댁에서 알면,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 둘만 아는 거야. 엄마가 윙크했습니다. 네 시어머니께는 경찰이 되찾은 작물의 일부라고 말씀드려. 원. 집에 돌아와 엄마는 직접 시어머니께 돈을 건네주시겠다고 고집하셨습니다. 저는 문 밖에 서서 방 안에서 두 분이 진심을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 두 분은 저 때문에 마음의 벽을 쌓았지만 이제는 또 저 때문에 진심으로 화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민준이는 큰아버지의 고소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기 위해 가족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진지했지만 무겁지는 않았죠. 장 변호사님께 여쭤봤는데 민준이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런 고소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대요. 하지만 괜한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가족 성명서를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하시네요. 무슨 성명서?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다른 친척들 사이에 재정적 경계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동투자에도 참여하지 않고 보증을 서주지 않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돈 거래는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칙을 세우는 게 맞다. 예전에 너무 경계가 없어서 강훈이 같은 놈이 파고들 틈을 준 거야. 저와 민준이는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이성적이고 냉철한 말이 한때 가족이 최우선이라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동의하시는 거예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바보 같은 아들. 시어머니가 모임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가족의 정은 돈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가족이라는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야. 엄마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부인 말씀이 맞아요. 서연아, 너희 부부도 앞으로 명심해라. 부부 사이든 가족 사이든 재정적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경계는 더 중요하단다. 그날 저녁 우리 네 사람은 함께 가족 재정 협약을 작성했습니다. 친척 간의 돈거래 원칙과 한도를 명확히 정했죠. 민준이는 이걸 우리 집 헌법이라고 농담했지만 시어머니는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이런 게 있었어야 했는데. 잠들기 전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왜 싸웠는지 기억나?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연말 보너스 때문에 내가 집안 돕는데 돈을 안 내놓는다고 해서. 아니,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기 때문이야.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신뢰와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사실을.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지난 반년간의 우여곡절을 떠올렸습니다. 엄마의 그 비정해 보였던 조언에서 시작되어 우리는 의심, 다툼, 배신을 겪었고 마침내 이해와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1억 8천만 원의 연말 보너스가 불러온 연쇄 반응 때문이었죠. 민준 씨,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나 분기 보너스 나오는데 우리는 협약대로 하는 거야. 그가 웃으며 제 말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투자하고 남는 돈으로는 그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이랑 우리 엄마 모시고 여행 가야지. 엄마가 제주도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하셨거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돈은 우리 가족을 갈라놓을 뻔했지만 이제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돈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지혜의 문제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초여름의 밤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연주곡처럼요. 1년 후 설날 우리 네 사람은 제주도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발코니에 앉아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평온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지난 1년간 시어머니는 사기의 그늘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기 예방 홍보대사가 되셨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계셨죠. 서연아, 이리 와 앉아라.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저는 의아해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죠. 엄마가 주셨던 4천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내 말 먼저 들어라. 시어머니가 제 손을 눌렀습니다. 이 돈, 사부인의 마음은 내가 받았지만 정말로 가질 수는 없어. 너희 젊은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거 아는데 우리 늙은이들도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지.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노후 자금은 유 선생님이 나한테 일거리 하나 소개해줬어. 손으로 하는 건데 매달 고정 수입이 생긴단다. 락.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 근처에 사니까 돈 쓸 일도 별로 없고 내 연금만으로도 충분해. 시어머니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1년간 새로운 삶을 되찾은 것은 우리 가족 관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자신도 다시 태어나신 겁니다. 아들에게 의존하고 친척을 맹신하던 전통적인 노인에서 독립적이고 현명한 현대적인 어른으로 성장하신 거죠. 그럼 이 돈은 네가 사부인께 돌려드려라. 그리고 이렇게 전해줘. 사부인의 마음 덕분에 내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고. 저는 시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은은한 차 향기가 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 고부 사이가 오늘처럼 이렇게 가까워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우리는 호텔 식당에서 설날을 축하했습니다. 엄마도 일부러 고향에서 올라와 함께 하셨죠. 어른 네 분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셨고 식사 도중 민준이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지난 1년 우리 가족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쳐봤기 때문에 지금의 평화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가 저를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특히 서연이와 두 분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님들의 지혜와 용기 덕분에 우리 가족이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장 고마워해야 할 건 그 비정해 보였던 조언이지. 아, 맞다. 시어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사부인, 그때 도대체 어떻게 서연이한테 5만 원만 가지고 집에 오라고 할 생각을 하셨어요? 엄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그 집안 친척들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어요. 강훈 군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부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자랑하기 시작한 것까지 모두 다단계의 특징과 맞아떨어졌죠. And when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대놓고 말하면 당신들이 믿지 않을 게 뻔했어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서연이가 직접 진실을 보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그럼 왜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 안 하셨어요? 저도 늘 그게 궁금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지. 엄마가 손가락을 폈습니다. 첫째, 증거 없는 비난은 가족 관계만 해칠 뿐이다. 둘째, 엄마가 저를 보았습니다. 어떤 교훈은 스스로 깨달아야만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이란다. 식탁은 순간 조용해졌고 멀리서 파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감회에 젖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온하게 차를 마시고 계셨죠. 그 순간 저는 엄마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제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문제에 맞서는 법을 배우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었죠. 참, 강훈이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엄마가 침묵을 깼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받았어요.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에서 김국동 조직에 대한 정보를 많이 불어서 죄를 뉘우친 걸로 인정받았대요. 그 김국동이라는 사람은 아직 못 잡았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계좌 일부를 동결해서 돈을 조금 회수했대요. 큰아버지랑 둘째 고모님 댁은 조금씩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큰아버지는 이제 나만 보면 슬슬 피해. 아마 낯이 없어서겠지.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지난 1년간 시댁 친척 중에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직계 가족은 그늘에서 벗어나 건강한 경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 저와 민준이는 해변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밤바다에는 달빛이 부서져 반짝였고 멀리서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죠. 무슨 생각해? 민준이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그의 몸에 기댔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연말 보너스 때문에 냉전 중이었는데 민준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다. 돈 때문에 감정 상하는 거 너무 바보 같은 짓이야. 하지만 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배우기도 했잖아. 제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웠고 거절하는 법을 배웠고 가족의 정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지. 가장 중요한 건